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3선 발표 이후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권 인사와 시민들은 부정선거라면서 반정부 시위에 나섰고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인데요. 과연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이처럼 지도자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있었던 두 지도자, 프랑스의 페텐과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브라질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브라질은 가장 늦게까지 노예 무역이 허용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아프로 브라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에 스며든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7일 모하메드 샤하부딘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 학생 대표와 군부, 재계 인사들,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만나 협의한 뒤 유누스를 과도정부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빈곤 퇴치 운동가 유누스는 과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빈곤층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해주는 등의 활동을 벌여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동료들에게 제기된 자금 세탁, 뇌물수수 등 200건의 혐의에 맞서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림픽에 출전한 40명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반 커커우브 세계보건기구 기술수석은 각국에서 보고된 양성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가 넘는다며 유럽에서는 양성률이 2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올림픽에서도 최소 40명의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프랑스 당국과 협력해 올림픽 기간 내에 확산 조처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은 실내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여름철에 확산한 경향이 있다며 계절적 특성에 따라 당분간 유행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지상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대인 쿠르스크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상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나 미사일이 아닌 보병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지 병원과 보건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주민 수천 명이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로켓과 미사일, 포병대를 총동원해 우크라이나 군을 격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 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 전진당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국 헌재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 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 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면서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전진당의 전현직 서부 11명의 정치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해서 이들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당 설립이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이날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진당은 오는 9일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다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한 조처를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7년 6월 자국의 대학생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선택한 방글라데시. 네, 맞습니다. 빈민층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 운동을 벌였었던 무함마드 유누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요.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 임시 과도 정부를 이끌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대변인이 샤하부딘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했고 유누스를 과도 정부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를 통치했었던 하시나 총리가 반정부 시대에 밀려서 해외로 도피하면서 총리직이 비어있었고 그 하루 만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올해 84살인 유누스가 반정부 시위와 그리고 총리 사태로 혼란스러운 방글라데시 상황 수습하는 중책을 맡게 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유누스가 대체로 정치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방글라데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은 시위를 주도한 학생부의 추천을 따른 것이라고 하고요. 군부에서도 유누스를 지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유누스가 이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은 수상 경력이 있는데 네. 자금 세탁, 뇌물수수 혐의 때문에 재판을 또 받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그의 명성에 좀 누가 되기도 했었고 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유누스가 과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빈민층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빈민층 구제를 한 공로 때문에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한때 정치개혁 외치면서 새 정당을 창당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금방 포기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신과 동료들에게 제기된 자금 세탁, 뇌물수수 등 200여 건의 혐의에 맞서서 법정에서 오랜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권력의 위협을 느낀 하시나 정권이 탄압을 한 것 아니냐, 배후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임시정부 다른 구성원들은 며칠 내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방글라데시 정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누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 정부 체제에서도 당분간 정세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유누스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가 나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과도 정부를 오래 이끌지는 모르겠고 또 과거에 파키스탄에 독립한 후에 여러 차례 군사 정부를 겪었던 방글라데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번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부가 과도 정부 수립까지 중재자 역할만 할지 그것도 역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상황.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유비무환인데요. 네. 항상 좀 잘 대비를 해야죠.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나서 뭔가 또 질병이 유행한다 그러면 네. 긴장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긴장하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엠폭스가 아프리카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가 소집을 해서 지금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한 번 더 선언할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네.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이 7일 날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가급적 빨리 이 엠폭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지 이거를 판단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인데 네. 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설립이 된다면은 이제 선포가 된다면은 WHO 측에서 질병 억제를 위해서 연구, 자금 지원, 국제적인 보건 조치 이런 것들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엠폭스가 작년이었던가요? 잠깐 유행한다 뭐 이런 뉴스 네,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엠폭스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인데요. 네. 초기에 발열, 오한, 두통, 호흡기 증상 이런 것 감기와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네. 하루에서 나흘 정도 지나면은 얼굴, 손, 발, 가슴, 항문, 생식기 등의 발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17개 국가에서 9만 5천여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었고요. 네. 이 가운데 185명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달부터 2023년 5월 달까지 WHO가 엠폭스 대응을 위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때 선언했었고요. 네. 최근에 다시 미국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역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출현하면서 세계적으로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6월 달에 해외에서 감염돼서 입국한 첫 번째 환자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엠폭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해제를 했었는데요. 네. 엠폭스를 감염병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이 좀 낮아졌다고 판단해서 그때는 해제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유행하니까 이걸 다시 선포를 해야 되냐라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게 되는 건데 네. 엠폭스가 작년 5월 달부터 세계 각국에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유럽과 미주 등지로 번졌던 엠폭스가 잦아든 반면에 다른 하위 계통의 엠폭스가 작년 9월 달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번지기 시작했고요. 올해만 아프리카에서 1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나왔고 445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WHO가 전했습니다. 네. 공중보건 비상사태 네. 선언이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텅텅 빈 특수. 네. 네. 특수하면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장사도 그렇죠. 잘 돼야 예. 되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이 생각보다 관광객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업계가 좀 울상이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 특수를 예상했던 프랑스 파리 관광산업이 전례 없는 부진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호텔은 객실의 40% 정도가 비어 있고요. 네. 대게줄이 있었던 파리 놀이동산에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랑 약간 비슷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다고 하는데요. 네. 파리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달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그리고 2019년보다는 대략 16%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세계적인 관광도시 파리에 3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있을 곳을 여행과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올림픽 통해서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그 헤드라인 뉴스였었나요? 네. 키워드였나요? 숙박비를 이제 올림픽 너무 많이 올렸다. 맞아요. 파리 시내에서 이 얘기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 영향이 좀 있는 건지 숙박업계도 어쨌든 이렇게 관광객이 없으면 타격이 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리 호텔 숙박시설도 예상치 못한 관광객 감소 때문에 지금 불경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7월 달 호텔 객실 점유율은 6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거기 네. 집주인들도 말씀인 것처럼 이제 요금을 올렸어요. 원래는. 많이 비쌌었죠. 네, 올렸는데 사람이 너무 안 오니까 또 앞다퉈서 지금 요금을 내리고 있는데 네. 이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언론에서는 일부 집주인들이 50% 이상 요금을 낮췄다면서 반값 할인.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지금 당장 올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티켓 예약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네. 노트담 성당 근처에서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형 숙소가 올림픽 개최 기간에 하룻밤 요금이 1,407달러에서 683달러로 절반 이상 내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항공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에어프랑스와 케렘 이 항공 측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파리 관광객이 늘어날 거 예상해서 노선을 대폭 증편했는데 막상 올림픽이 됐는데 방문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마 6월달, 8월달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드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파리 관광업계가 불황을 맞은 것은 네. 일단 방문객의 주요 관심사가 관광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 관람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파리에 방문객과 관광객은 물론 많긴 하지만 네. 올림픽 경기를 보려고 파리를 찾은 방문객 상당수가 시내 관광보다는 그냥 경기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하게 파리 관광하는 사람은 예년에 비해서 더 적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올림픽 관중 때문에 도시가 너무 혼잡한 데다가 물가가 비싸니까 특히 또 파리지인들이
여름휴가 가잖아요. 남쪽으로. 그렇죠. 아니면 시원한 분유로.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 레스토랑들이 고객 유치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뭐 올림픽 앞두고 높은 물가, 인파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파리를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비행기 값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제 올림픽은 싶긴 한데. 끝나갑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가면 괜찮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덥긴 덥겠지만 네. 감안하고.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콘서트장을 노린 테러범. 네. 오스트리아 경찰이 세계적인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와 관련해서 네. 비엔나에서 테러 공격을 모한 혐의로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19세 용의자 1명이 7일 새벽 남부 지역에서 구금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용의자가 지난달 초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의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집에서 화학물질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는 그날 같은 날 오후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초기 조사 결과 두 용의자 모두 인터넷 통해서 급진적인 행동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오스트리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들이 8일부터 10일까지 비엔나에서 있는 스위프트의 콘서트 공연을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스위프트의 공연 하루 만에 6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했고 네. 공연장 인근에만 해도 만에서 1만 5천 명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콘서트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미리. 네. 경찰은 공연장 입구 등에서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고요. 또 비엔나 경찰청은 구체적인 위험은 일단 최소화됐지만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연장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런 뭐 다중시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네. 그런 장소에 이런 테러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엔나에서 2020년 11월 달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스 총자가 시내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그때 4명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대형 공연장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 사건은 작년 10월 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때도 노바 음악 축제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무작위로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2017년 5월 달에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미국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랜데의 공연이 끝난 직후에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경도된 리비아계 이민자 출신의 20대 남성이 폭탄을 터뜨려서 당시 22명 사망했고 116명 다쳤습니다. 네. 이 테러범들이 공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곳에 이렇게 목표를 삼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분노, 적개심을 표출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사회적 파장, 대중들의 관심을 공포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타겟으로 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의 어떤 실험도 했다고 하니까 네. 더 무섭네요. 용의주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나마 미리 체포해서 정말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예. 네. 자, 다음 키워드. 네. 일단 묻고 두 배로 가. 제가 광고 카피를 조금 예.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고소득 신규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 고정세금을 2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정부가 7일 날 내각회의를 열고 신규 거주자의 해외 수입에 대해서 연간 고정세를 현행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억 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신규 거주자의 해외 소득이 얼마가 됐든 간에 매년 고정된 세금만 내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해외 부유층을 자국을 유인하고 또 두뇌 유출 막기 위해서 2017년에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 제도는 이탈리아에 새롭게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9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탈리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장 15년간 일괄 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정되면 계속 같은 그러니까 10만 유로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돈을 얼마나 벌든지. 네, 우리도 이제 소득세를 보면은 자기가 돈 버는 구간에 따라서 적게 벌면은 다르죠. 네. 세율이 낮고 네, 네, 많이 네. 벌면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뭐 최대한 제가 보기에 45%까지 맞아요. 세금을 내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일정 금액만 정확히 딱 내면 되니까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 세계 부호들에게 굉장히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축구 스타인 호날두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떠나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에 뛴 것도 바로
이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중동으로 옮겨가는데 옮겼죠. 그래서 네. 제가 연봉을 찾아봤죠. 네. 호날두는 도대체 얼마나 벌까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봤더니 뭐 정확한 금액이 아니긴 합니다만 추정치로 우리 돈으로 2,700억 원 정도 번다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네, 그러니까 체감되지가 않네요. 그 수천억 원 벌고 소득세는 3억. 그렇죠. 괜찮죠? 지금 이전엔 10만 유로였으니까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내고 끝. 오, 그러면 예. 괜찮죠. 이탈리아 팀으로 옮길 네. 만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이거는 축구 선수 제도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또는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처가 되고 있다는 또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까지 뭐 사모펀드 임원, 재벌, 사업가 등 최소 2,730명의 억만장자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거주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네. 이탈리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좀 불편한 거죠. 실제로 살고 있는 네. 사람들한테는 좀 영향이 있겠네요. 그래서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43%나 오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했고 또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또 이탈리아 정부는 이렇게 고정세를 인상을 하면서 세수를 늘려서 재정 적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에 고정세 인상은 지금부터 이탈리아 새롭게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괜찮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 제도에 따라서 걷어들인 세금이 2억 5,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81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이번에 새로 알게 됐네요. 소득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컬처 클럽의 노래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가마 카멜레온.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 세 번째로 다시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을 15,000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로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관련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 실종의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석사 학위 반납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장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죄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도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브라질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브라질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아프로 브라질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브라질은 인디오로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 15세기 포르투갈 사람들이 발견되면서 식민지가 시작됐고 이후 사탕수수 등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을 많이 데려왔는데요. 네. 아프로 브라질 문화는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의미합니다. 주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브라질로 강제 이주된 아프리카 노예들의 후손들이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것인데요. 음악, 춤, 종교,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을 보여줍니다. 브라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카니발인데요. 네. 대표적인 아프로 브라질 문화로 삼바를 비롯해 카포에이라, 악손, 포호 등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브라질 하면 이제 가톨릭 국가로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 아프로 브라질 문화의 영향을 좀 받았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라질에는 카톨릭 문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성금요일, 부활절, 아파레시다의 날 등 카톨릭 관련된 공휴일이 많습니다. 브라질에는 카톨릭 관련해 다양한 종교적 건축물들이 있지만 독특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흑인 성모 마리아 상인데요. 아파레시다 성모 마리아는 1717년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파라바 강에서 발견된 작은 흑인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네. 이 상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진 그물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후 이 성상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어져 많은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흑인 마리아는 노예들의 고통과 해방,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네. 흑인 성모 마리아는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위안과 지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특히 흑인 커뮤니티의 보호자와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는 아파레시자 성모 마리아를 브라질의 수호 성인으로 선언했는데요. 네. 아파레시자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 10월 12일이 브라질의 공휴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그렇군요. 브라질에서는 중요한 날이며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네. 또 이 아프로 브라질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로 살바도르가 자주 언급이 되던데 여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네, 살바도르는 브라질에서 흑인 인구가 많고 아프리카 유산이 가장 잘 보존된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네. 과거 포르투갈 제국의 주요 항구로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고 브라질의 첫 수도였던 곳으로 여전히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네. 이 도시는 또한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살바도르의 펠리오리뇨가 198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과 역사적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리오나 상파울로의 카니발이 유명한데요. 네. 이런 대도시의 카니발은 삼보드로머라 하는 전용 경연장에서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네. 반면 전통적인 카니발이라 하면 역시 길거리 카니발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살바도르의 카니발이 바로 길거리 카니발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화려하게 장식된 차량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화려한 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카니발. 그야말로 성대한 거리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살바도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브라질은 전 세계 인종들의 집합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러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혼합된 혼혈 집단이 존재하는데요. 네. 메스티소, 물라토, 까보클로, 파르도 등 다양한 혼혈 집단이 존재합니다. 메스티소는 일반적으로 유럽인과 인디오 원주민을 포함한 동양인의 혼혈을 의미하고요. 네. 물라토는 유럽인과 아프리카 흑인의 혼혈을 의미합니다. 까보클로는 메스티소와 비슷하게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을 의미하지만 주로 아마존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요. 네. 파르도는 다양한 혼혈을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로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의 좀 더 다양한 혼합을 의미합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흑인들도 다양한데요. 브레토, 파르도, 물라토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흑인처럼 피부색이 정말 까만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길거리에서 어쩌다가 정말 까만 피부색의 흑인을 만난 경우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브라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어떻게 섞였는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도 인종차별은 없다면서요? 네, 브라질에서는 인종차별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인종구별이 없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브라질에서 20년 이상을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라 좋은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들의 길거리 불신 검문이 있을 때도 동양인은 잘 안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이 범죄율이 높지만 동양인이 연루된 경우는 상당히 적은 편으로 동양인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이라 생각됩니다. 네. 불신 검문 대상이 흑인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것에서 약간의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노숙자나 거린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동양인들에게 동양을 하기 위해 더 많이 다가오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입견과 차별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종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오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되새겨보는 시간 다시 만난 세계사입니다. 오늘도 김상훈 작가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결과
보면서 네. 그러셨다고요. 네. 네. 지난달 28일이었죠.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이제 확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야당과 시민들은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예, 현재 그래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벌써 이제 1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점점 더 확산하고 있으니까 사망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선거 결과가 베네수엘라 내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인정할 수 없다. 뭐 교황도 아마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표 결과를 공개해라 이런 요건이 나와서 앞으로 사태가 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태가 오늘 하실 이야기 네. 주제와 어떤 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선거는 네.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운명이 이제 결정됩니다.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요. 뭐 평화로운 시대라면 몰라도 이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은 더더욱 선거가 중요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지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근데 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정치 지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지사지의 그 심정으로요. 아, 네. 예. 이렇게는 되면 안 돼요. 예, 이런 그렇죠.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요. 예, 네. 이런 지도자는 본받지 말자. 예를 네. 들면 그런 거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지금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치 지도자가 앙리 필리프 페팽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죠. 푸이. 부이. 이 두 사람이 인생 역정이 비슷한데요. 오늘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이 두 정치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텐데 인생 역정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요.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예, 일단 뭐 조국이 위태로울 때는 비타협 투쟁을 한 지도자가 아무래도 국가 영웅이 되겠죠.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적과 손을 잡거나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어느 쪽 노선을 택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보면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적과 비굴하게 타협을 했다면 훌륭한 업적을 그전에 세웠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그렇죠. 그죠. 뭐 변절자라는 평을 받겠는데 두 사람이 모두 비슷합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페탱은 친인 독일 정부인 BC 정부의 수반을 지냈고요. 네. 푸이는 일본이 세운 만주국에서 허수아비 황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이제 말년 쓸쓸하고 좀 비참했다는 거. 이 정도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면 페탱 예.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예, 페탱은 이제 프랑스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고 해요. 네. 별을 달지 못해서 이제 전역을 하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네. 이때부터 페탱이 약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군사령관으로 여러 전투에 참전을 하는데 네. 특히 베르댕 전투라는 데서 이제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베르댕 전투. 예. 네. 아마 뭐 영화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참호를 파서 네. 그 안에 처박혀서 네. 계속 그 적진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렇죠. 이게 참호전인데요. 이게 참호전. 제1차 세계대전 때 시작된 전투 양상입니다. 예. 포탄이 참호 안에 떨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부 이제 안에 처박혀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진군도 못하고 네. 계속 답보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이 베르댕 전투도 참호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네. 프랑스의 북부에 있는 베르댕 요새에서 치러졌는데요. 네.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때 독일과 프랑스 병사를 합쳐서 약 70만 명, 70만 명이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에 치러진 전투 중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은 치명적인 전투였죠. 네. 이 전투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독일이 좀 우세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연합국이 이제 독일에 대해 경제 봉쇄를 진행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궁지에 빠졌고 탈출을 하기 위해서 베르댕 요새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팽이 지휘를 했고요. 네. 페팽이 지휘하에 독일군을 몰아냅니다. 오. 예,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거죠. 오, 반대로 네. 독일 입장에서는 이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페탱이 이때부터 프랑스의 구세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역까지 생각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가 이 1차 세계대전 베르댕 전투 때문에 그렇죠. 일약 뭐 스타가 된 떠오르는 거죠. 영웅, 국가적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전쟁 영웅인데. 그죠.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이 했죠. 존경하지.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과거형이고. 예. 페탱은 그 업적에 맞는 대우를 충분히 예. 받았습니다. 예. 1918년 11월 독일 항복했는데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이 무렵에 페탱은 프랑스 공화국군의 원수로 추대됩니다. 예. 프랑스 군대 전체를 통틀어서
원수로 추대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의 영예를 누린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페탱은 사실상 국부에 가까운 그런 지위에 있었고요. 실제로 대통령 출마를 고민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도 상당히 컸죠. 그렇군요. 국민적 영웅이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페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좀 달라지죠. 이 사람은 이제 전쟁 두 가지 그 대전으로 네. 운명이 많이 바뀌는 그렇죠. 건데 어떤 일이 있는 건가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방어 요새를 구축을 했어요. 근데 그게 허무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마지노선을 뚫고 그대로 프랑스를 진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폐색이 짙어지고 그럼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어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페탱이 등장하는데요.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 당시 페탱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내부에 있지는 않았고요.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있었는데 이 프랑스 총리가 아무래도 전쟁 영웅이다 보니까 소환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당장 돌아와서 같이 해결하자. 해결하자 그랬는데 그 당시 정부 내에서는 독일과 싸우자라고 하는 항전파가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자. 항복하자라는 항복파가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눴는데요. 항전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드골이었고요. 그 페탱은 항복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총리도 항전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총리가 사임을 했고, 그래서 페탱이 새로 총리에 오르면서 이제 처음으로 한 게 독일의 항복을 한 겁니다. 거였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영웅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페탱은 독일과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해서 파리를 포함해서 프랑스 북부를 넘겨줘요. 넘겨주고 대신 중부 이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이남에 그 비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를 꾸리죠, 새로. 그래서 비시 정부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비시 정부.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약 4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물론 페탱이 이 정부의 비시 정부의 수반을 맡았죠. 그러니까 독일과 타협하고 항복했으니까 변절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를 꾸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프랑스 정부가 명맥이 유지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페탱이 프랑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판단을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하실 것 같은데 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이 페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페탱은 비시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저항 세력들이 당시 뭐 영국이나 외국에 망명 정부를 세웠거든요. 그 망명 정부에 대해서는 일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명 정부를 파괴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유일한 정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 저항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레지스탕스들. 레지스탕스 사람들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처형하기도 하고 히틀러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히틀러가 유대인 싫어하는 거 아시죠?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바퀴벌레라고까지 했으니까 유대인들도 붙잡아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군수물자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즉각에 응했고요. 완성이 잦아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보면은 독일에 대한 부역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반론이 있죠. 이렇게 해서라도 프랑스를 안정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게 페탱의 입장이고요. 개인 명분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페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탱이 있었기에 프랑스가 초토화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히틀러가 이제 페탱에 대해서 전쟁 우리 편에서 같이 싸워라라고 끝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건 들어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는 중립국 지위를 지키겠다 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만약 감안을 하면 페탱 입장에서 옹호를 한다면 유대인과 노동자 뭐 이런 사람 많이 희생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페탱이 있었기에 희생자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제 주장이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표정을 보셨군요. 그러니까 페탱 자신도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프랑스 시체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네. 전본 재판에서는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요? 예, 일단 그 1942년부터 독일이 이제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때 북아프리카에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좁혀오니까 히틀러가 비시 정부를 점령해 버려요. 네. 단 하루 만에 정부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제 권력을 가져가고요. 그 후에 착착 진행이 돼서 1945년에 프랑스 파리가 해방을 맞습니다. 이제 네.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가 이제 파리 임시 정부를 세우죠. 이 드골이 이 수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페탱은 독일로 끌려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전범자와 부역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비시 정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부역 혐의로 실제 사형을 선고받고요. 네. 처형됐습니다. 페탱도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페탱은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됩니다. 아까 그 여러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고 네. 그 당시 이런 논란도 있었고 뭐 한때 국부의 지위에 있었고 이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감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45년 11월에 감형된 후에 대서양에 있는 감옥에 이제 이송이 되고요. 네. 페탱은 여기서 그냥 복역하다가 네. 복역하다가 네. 5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195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이렇게 쓸쓸한 결말을 예. 맞게 됐고 페탱의 이야기였고 또 한 명이 이제 마지막 황제 푸이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푸이죠. 영화로도 영화로 봤던 푸이 맞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예. 네. 푸이는 3살에 황제가 됐습니다. 청나라 황제. 선통제라고 불렀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마지막 황제로 만들어진 그 푸이 맞습니다. 그 당시 중국 상황을 좀 보면요. 상당히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911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황실은 위안스카이라는 인물한테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진압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갑니다. 진압하러 가는데 임시정부의 리더가 당시 순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협상을 하고 만족할 만한 걸 얻어요. 내가 그 다음에 2대 임시총통을 내가 갖겠다. 서로 합의를 보고 네. 총뿌리를 돌려요. 네. 황실로 바꿉니다. 그래서 황실로 겨눠서 이제 청나라가 191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중국이 이제 더 어지러워지는데,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그 후에 또 얼마 전에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각지에 군벌들이 막 날뛰는 시대가 돼버려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뭐 이걸 배경으로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무법 시대인데 네. 이때 푸이가 잠시 황제로 복위하기도 합니다. 잠시. 그런데 다시 퇴위당하고요. 네. 그리고 황제들이 보통 머무는 자금성에서 머물렀잖아요. 네. 자금성에서도 쫓겨납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때 푸이는 군벌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느냐? 일본 공사관으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페탱처럼 예. 이제 푸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존을 한 건데 예.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1931년 9월에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동북 지방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만주국을 세우죠. 네. 만주국은 1932년부터 1945년 망할 때까지 13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비시 정부보다는 약 8년 앞서서 탄생했고요. 그 기간도 훨씬 길었죠. 네. 일본은 이 푸이를 이 만주국의 수반인 집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화민국 정부가 일본을 비난하죠. 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니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느냐. 그렇죠. 비난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그 국제연맹 당시에 국제연맹도 일본을 비난합니다. 왜 니들이 침략행을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네. 그럼 우리 국제연맹 나오겠다. 아. 근데 국제연맹을 탈퇴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주국을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그 전에 집정 제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황제의 나라 제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푸이는 집중해서 이제 만주국 황제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되죠. 황제가 되긴 했지만 네. 뭐 사실상 권한은 별로 네, 없는. 그렇죠. 뭐 짐작하신 대로 이름뿐인, 맞습니다. 네. 뭐 비시 정부가 아까 보신 네, 친독일 네.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만주국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푸이가 황제라지만 실제 아무 권력이 없었어요. 실권은 당시 일본군의 관동군 사령관이 다 쥐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만주국이 하는 일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독립운동가를 붙잡아서 일본에 넘기고요. 네. 그리고 일본 관동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일본 깡패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테러를 당해도 그냥 외면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독립군도 당시에 한국 민중이 희생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이제 근거지를 옮기거든요. 네.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몰락하는 과정도 비시 정부가 이제 판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연합국 항복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그 소련이 먼저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일본 망명길에 급히 망명길에 올랐는데 붙잡히고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주국도 멸망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푸이도 결말이 좀 쓸쓸하죠. 근데 네. 쓸쓸한데 하나 좀 다른 건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서 베이징 신문에서 정원사로 일하죠. 그때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글을 쓰는데 이것이 아까 영화로 만들어진 그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암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몰락한 두 정치 지도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도자의 선택이 이렇게 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뭐 정치 지도자 어떤 결단이나 어떤 행동을 할 거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아마 좀 청취자분들께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만난 세계사 오늘도 김상원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샘 쿡의 원더풀 월드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know much about history.